올해부터 민간인을 태운 우주 왕복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인데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바로 이곳에서 그 우주선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라는 민간 우주 왕복선 전용 공항인데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바로 한국인 건축가 백준범 씨입니다. 오늘 인터뷰 선물에서는 건축가 백준범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이 작품이 가장 최신의 화제가 됐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 아키텍트로서 네. 이제 담당을 했었죠. 디자인서부터 그리고 끝에 이제 마감 재료 하나하나까지 이제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첨가를 한 거죠. 처음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왜 미국에 가게 되신 거예요? 15살 때 제 삼촌이 미국에 계셨었어요. 건축을 할 때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 공법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요즘에 현대 기술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준범 건축가님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더라고요. 건축가님의 이름이. 그리고 특히 지금 뒤에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이 작품이 가장 최신의 화제가 됐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제가 2007년도에요. 제가 그 놀만 포스터라는 그런 포스터 앤 파트너스라고 영국에 있는 건축회사에 다니면서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이 돼서 5년간 이제 실시 설계와 이제 기본 설계를 거쳐서 시공까지 제가 거의 주 디자인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버진 항공사의 리처드 브랜슨 씨가 창립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어토리티랑 같이 합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맡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징하는 거는 최초의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을 위한 프로젝트고요. 네. 이전에는 뭐 정부에서 가는 그런 우주 여행들은 많았지만은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이 실제로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 거고, 네, 저희는 맞습니다.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는. 네, 셈인가요? 이거는 CG 이미지고요. 2007년도에 저희가 공모전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해가지고 네. 이런 CG 조감도를 제출을 했던 그때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네. 디자인을 처음에 디자인 단계부터 설계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단계까지 다 총괄하신 분이.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포스터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 아키텍트로서 네. 이제 담당을 했었죠. 디자인서부터 실시 설계랑 시공을 이제 미국에 있는 로컬 건축 회사가 맡아서 했는데 이제 그걸 컨트롤하고 그리고 끝에 이제 마감 재료 하나하나까지 이제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첨가를 한 거죠. 이름이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빌딩 안에는 이 경납고와 이제 터미널, 라운지 스페이스가 이제 기본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납고는 따로 있고 터미널이랑 라운지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특이한 점은 빌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거의 한 100m 지름이 됩니다. 그 안에 경납고랑 터미널과 라운지와 트레이닝 패실리티를 같이 복합적으로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허가 낼 때도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비슷한 빌딩 타입이 없었기 네, 때문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맞춰서 이거를 인허가 허가를 줄 수 있나가 이제 관건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로컬 아키텍트가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숙소는 없고요. 숙소는 제가 알기로는 버진에서 이 근처에 한 네. 30분 거리에 호텔, 이 우주 가는 승객들을 위한 그런 호텔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최초의 민간 우주 여행선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죠. 최초의 민간 우주 여행선이 출발을 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저 경락고에서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지금 보시는 저 활주로를 이용해서 따라서. 예. 이게 다른 점이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런 민간 우주 프로그램들은 수직적인 발사가 많은데요. 네,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수평적으로 발사를 해서 로켓을 5,000피트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하는 걸 100km 이상이라고, 네네. 100km 이후서부터는 대기권을 지나서 거기는 이제 우주, 그러니까 서브올빗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무중력을 체험을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막막한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받으셨을 때는 아니면 그냥 설레였나요? 처음에는 공모전에서 제가 이런 임무를 맡았을 때 이 공모전에 출전을 해야 된다. 그때 약간 좀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설마 이게 저희가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실현이 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에 대구도 이제 기본 설계를 계속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서 이제 우주선이 떠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점차 이제 한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제가 이걸 참여하게 된 게 막막했지만은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작품이 나온 거다라고 저희한테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무슨 형상을 생각해서 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보면은 이 건축물을 보시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같이 생겼다, 뭐처럼 이게 뭐를 떠올린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면 약간 좀 그거는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떠오르고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니래도 좀 뭔가가 좀 미흡했다는 건데, 네. 여러모로 사람들이 보고 뭐 이거는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에 임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컨셉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주멕시코 쪽에서는 주변의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늘에서 봤을 때는 우주여행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이 돼야 된다. 그런 약간 좀 모순적인 그런 리퀘어먼트를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차분하게 저희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이제 주변에 언덕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흙들이 좀 쌓여가지고 네. 아주 낮은 미세한 언덕들인데 거기서 약간 좀 영감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 빌딩도 그러니까 땅에 파묻는 건 아니지만은 뒤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언덕을 좀 세워서 좀 앞에 있는 그런 활주로나 이런 걸 좀 가리자. 네. 이런 흙을 덮어서 좀 이쪽으로 좀 가린 다음에 가운데에는 약간 굉장히 펑셔널하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저희는 기능적으로 이제 행어가 있으니까 행어가 있는데 비행기가 두 대 그리고 로켓이 5대. 그래서 이 볼트라는 게 아치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양쪽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활주로를 바라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시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 아치가 생긴 거. 그래서 동그란데 이제 아치가 이제 3개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 언덕과 함께 빌딩과 자연이 조화가 돼서 되게끔.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활주로는 뭐 이렇게 이걸 동그랗게 한 이유는 네모나게 한 것보다는 동그란 게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네. 면적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쓸데없는 공간을 다 없애고 가장 컴팩트한 그런 동그란 원형을 갖다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에이프론 스페이스라고 해요. 여기 활주로 그러니까 이 경락고 앞에 있는 것들. 공간을 이거에 약간 옵셋을 시킨 그런 활주로를 만든 거죠. 근데 때마침 이제 버진 갤럭시의 로고가 그 사람의 눈동자 아이리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사람의 아이리스 같이 보이기도 한다. 여러 예. 가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는 어떤 형상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고 자연과 어떻게 하면은 마감 재료나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인류사적으로 처음인 프로젝트에 공항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한국인이다. 늘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인이다라는 점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관점, 뭐 문화적 영향 그런 것도 혹시 녹아 들어 있거나 반영시키시려고 했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암만 제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해도 한국인인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녹아서 반영이 되는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죠. 뭐 정확히 그거는 찝어서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런 것 그럴 같아요. 정서처럼. 예. 그리고 모든 예술이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 백그라운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네, 많잖아요. 네, 보면은 네. 이제 서양 예술가들 보면 그래서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들, 뭐, 저희 상사도 있었고, 뭐, 팀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 건축은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주관을 했지만은, 위에서 아래서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어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융합이 된 거죠. 15살의 나이에 미국에 가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왜 미국에 가게 되신 거예요? 15살 때, 제 삼촌이 미국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때 초이스를 주셨죠. 가서 삼촌이랑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닐 의향이 있냐. 그래서, 가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겸사겸사 이제 그런 이유로 갔었는데 가서 그렇게까지 오래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있다 보니까는 대학원 나오고 마치고 이제 거기서 한 15년은 더 있던 거죠. 네. 네. 어떻게 처음에 건축가가 되려는? 미술 쪽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 쪽에 뭐 피직스나 이제 케미스트리 이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 학과를 고를 때 생각한 게 어떻게 그런 예술적인 면과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과학적인 면을 합할 수 있는 학과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게 이제 건축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도 뭐 집에 대한 구상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집에 살 수 있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옛날에 스케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건축과의 학과에 들어가게 됐었죠. 처음에는 처음 1년, 1학년, 2학년 때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올 인투는 안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뭐 밥을 새면서 그런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시작한 게 한 3학년 초반서부터 해서 3, 4, 5년 전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임했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또 유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혹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셔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한동안 한 25년 동안 해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제가 40대나 40대 전에는 한국에 와서 건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네. 일종의 새로운 또 도전으로 한국에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시고 제가 한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부모님들이랑 같이 좀 많은 시간도 같이 갖기를 좀 원하고 겸사겸사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건축물을? 요즘엔 제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한 4-5가지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굉장히 미국에 있는 그런 쇼핑몰 스타일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디자인이랑 이제 뭐 해외랑 코디네이션 하는 거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외사랑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인터컨티넨탈 지금 기존에 있는 호텔을 레노베이션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디자인이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갖다 좀 조언도 해주고, 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많이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어느 회사에 이제 4억 빌딩에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는 왔을 때부터 BMW에서 모빌리티 라운지 프로젝트들이 네. 2012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3년도에 한 번 있었고, 뭐 지금 주니어 캠퍼스라고 이제 어린이 미래지대에 대한 를 위한 그런 텐트 프로젝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스케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스케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어떤 프로젝트에 임할 때는 여러 가지 면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게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제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면이 가장 중점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하이테크한 그런 우주 여행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빌딩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다 성격이, 그러니까 뭐 어떤 데 초점을 되는 게 이제 그 케이스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없으면은 프로젝트도 할 수 없고, 자기의 그 건축가로서의 그 재능이나 뭐 그런 디자인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부지가 가진 성격, 특성,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떨 땐 조화를 해야 되고, 어떨 땐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적절히, 융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색깔은, 잃지 않고. 예, 자기의 색깔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가 이제 우선순위고, 그 다음서부터 그 클라이언트 요구를 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재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감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런 그렇죠. 거는 영감은 이제 자연에서 올 수도 있고, 다른 타인이 한 그런 예술가가 한, 건축가가 하는 뭐 건축물에서도 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 형태에서 올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이제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근데 방향을 정한 다음서부터는 일단 그냥 가면 되거든요.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가고, 네. 리파인 해 나가는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 그 프로젝트에 그거를 캐내고 알아내고 이렇게 이해를 할 때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인볼브 되는 그런 사람들, 엔지니어들, 뭐 클라이언트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팀들을 다 이끌고 해서 결국은 나온 그 성과물이 이제 건축물인데, 완성이 성공적으로 됐으면은 그거는 진짜 보람이 있는 거죠. 예. 그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지은 그 MIT 스타터 센터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보면 굉장히 좀 기이하게 생긴 그런 건축물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지으려고 했을 때 디자인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설계 공법상에는 또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건축을 한다. 네. 그래서 막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혹시 그 건축을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프로젝트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굉장히 그 폼이나 그런 구조 자체가 공법이 굉장히 어려운 공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을 하시는 그 조형물이 올가닉하고 똑바로 서지 않는 빌딩, 커브도 많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합니다. 이렇게 공법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요즘에 현대 기술로서 지상에 이제 중력을 이용한 프로젝트에서는 안 되는 건 거의 없지만은, 뭐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건축 구조나 이제 그런 공법이 따로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저희 가장 큰 의무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이제 디자인도 잘해야 되지만, 그 예산이나 주어진 그런 제약 조건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게 네. 성공적인 프로젝트나 이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축가로서 그 앞으로는 모바일 건축이 많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유럽에서는 시공할 때 이 현장에서 직접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소음과 이제 그런 매연을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큰 빌딩 보면 유리 빌딩들이 그 유리 유닛을 갖다가 통째로 만들어 와서 빌딩에다 갖다 끼는 형태예요. 그런 형태가 안정된 그런 공간에서 시공이나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와서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소의 그런 작업만 이제 현장에서는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형태로 이제 많이 변해가지 않을까. 네. 예. 건축가 백준범을 통해서 아니면 건축가 백준범은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해주시면은 고맙고요. 그거는 그만큼 제가 일을 많이 잘 해야죠.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는 게 이제 아름다운 뭐 멋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네. 그 시대와 이제 이 빌딩의 이제 그 목적에 적합한 그런 디자인들 그러면서 작품성 있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 나가야지 기억하지 않을까. 네. 그럼 건축가 백주법의 철학은 어떤 거예요? 철학이라고 할 건 없지. 약간 좀 건축가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미래에 계속 가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배움일 텐데, 네. 프로젝트 하나를 할 때마다 그게 거기에서 쌓이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때 뭐 한 60, 70이 돼야지, 그때야 돼야지 이제 대가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을성 있게 끝까지 지금 하던 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야죠. 네. 그 사람들은 사실 건축하는 사람이 참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혹시 그런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이런 거는 좀 현실과 어떤 환상의 좀 괴리다, 이상의 괴리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작할 때 굉장히 마음이 성급했었어요. 빨리 건축가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뭐 건축가로 불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그 건축가 자격증 시험 준비도 계속 하고, 그 모든 게 이제 급했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빨리빨리 많이 쌓고 싶고. 그런데 그게 짧은 순간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는 조금 지속적으로 좀 참을성 있게끔 길게 좀 내다보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조금 경력을 쌓아가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처음에 성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 이게 10년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이제 평생을 할 건데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이제 모든 경험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실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기의 색깔이나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가 이제 뭐 특이한 게 있는데 그걸 또 너무 또 이렇게 죽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면서 슬기롭게 계속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선물, 그리고 앞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제가 뭐 기회가 운도 있었고, 그리고 여건이 돼서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게 돼서 건축가까지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노력도 있었지만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인생에서는 큰 행로를 정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선물을 뭐 여러 여건에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좋은 건축물을 해내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는 게 사회에 이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역으로 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하고 만드는 공간이나 그런 건축물들이 좋게 평가가 되고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적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물을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단 이렇게 있는 프로젝트들 말고도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로 저희들에게 놀라움을 선물해 주시기를, 감탄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양영은의 인터뷰 선물로 매주 여러분을 찾아뵌 양영은 기자입니다. 처음 요청을 받고 인터뷰 선물이라는 프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포춘 쿠키를 열었을 때 기분 좋은 한마디처럼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지난 1년간 51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때로는 영감이, 때로는 격려가,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인터뷰 분들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 선물은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자신만의 이야기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세요. 언제 뵙자고 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still a little hard to say what's going on.